1교시 180점, 2교시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1교시에 1번서부터 13번까지 있으면은 이게 이제 자기가 안 골랐으면은 넘어뛰고 2번이 뭐 10점 중에서 5점, 3번 썼으면은 3점, 6점 뭐 그리고 4번 안 쓰고 뭐 얘고 7번 썼다 그러면 여기 9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쓴 점수가 정확하게 나오니까는 분석하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자기가 썼는데 뭐가 틀렸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알 수가 있으니까 꼭 시험 보고서는 복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 복기를 안 해 놓으면은 그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 그 점수 채점은 본인이 못하잖아요. 본인이 못했는데 확인이 된다고요. 확인해도 그게 뭐 감독관이 얼마로 해서 정답이 딱 나와 있는 게 아닌데 그렇죠. 그게 얼마큼 논술을 잘하냐에 따라서 감독이 줄 텐데 그렇죠. 네. 그거를 점수가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번에 발표를 했잖아요. 118회 발표를 했는데 이번 회차부터는 자기가 점수가 자기 점수가 나온다고. 예전에는 1교시에 퉁쳐서 뭐 200점, 뭐 150점 이렇게 해서 자기가 네 문제를 선택했지만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지금은 이 선택한 문제 중에서 몇 점이 쓴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교시에 예를 들어 2교시에 6문제잖아요. 1, 2, 3, 4 이러면은 자기가 1번 쓰고 3번 쓰고 4번 쓰고 5번 썼다 이러면은 1교시 뭐 예를 들어서 저기 25점, 20 뭐 이렇게 10점 뭐 이런 식으로 점수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꼭 복기를 해 놓으시면은 내가 1번을 써놓고서 내가 예상 점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예상 점수 자기 스스로 복기를 했을 적에 아 나 1번을 잘 썼어. 이래가지고서 22점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10점이 나왔다든지 이러면은 아 내가 이 채점자하고 의도를 잘못 갔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 주위에 이제 채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 이제 좀 얘기를 해보면은 그 문제를 이제 출제를 하시고 답안을 주신대요. 답안을 주고 가면은 그 예를 들어서 1교시 문제에 무슨 내용을 이렇게 답안이 있대요. 이렇게 그 이제 이거에 물어보는 거에 대한 답안이 있는데 이 답안을 기준으로 해서 채점자 한 뭐 4-5명들이 그 일주일이면 일주일 뭐 며칠이면 열흘이면 열흘 이렇게 해가지고서 자기가 가가지고선 채점을 매기고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공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채점자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각자 다 틀리지만은 그런 출제자가 문제를 내고 답안을 적어주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핵심어가 들어가 있겠죠. 이 말이 들어가 있으면은 1교시에 그 채점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이 질문한 사람의 단어가 핵심어가 뭐 몇 개가 들어가 있으면은 점수를 높게 주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답안 작성하시고 이럴 적에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포인트를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결론부라든지 어디 서론부에서 너무 외골수적으로 가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폭망을 할 수가 있어요. 완전히 망해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제 약간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렇게 그물을 펴놓으면서 자기의 주관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답안을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저 실수를 안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그 현장에서 실시하는 그 죽은 토목 시공기술사 살리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그 숙제를 내줬는데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10회차 정도 문제를 좀 토공, 콘크리트, 기초 뭐 이런 도로 쪽으로 해서 쭉 분류해가지고선 한번 그 문제들을 적어보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를 드렸고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뭐죠? 기술사는 쉽다. 그죠? 기술사는 쉽다. 왜 쉽냐? 저 같은 사람도 4개씩이나 있고 그 다음에 또
0점을 주지 않는 시험이다. 30점에서 70점 사이의 점수를 주는 거니까는 쉽고, 또 그 다음에 최근에 인원들도 많이 뽑고, 그래서 저번에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분도 이번에 합격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보시면은 좀 자신감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만 하셔도 금방 될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제일 중요한 데 시간이 되겠어요. 그래서 가장 우리의 핵심 중에서 토공을 들어갈 거예요. 토공이 전체 한 30% 정도를 차지한다고 그랬죠. 30% 정도 차지를 할 정도로 광범위하는데, 이 토공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먼저 토공의 이론적인 배경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해요. 이론적인 거. 이론적으로 가면은 첫 번째 이제 흙의 삼상이라 그래. 흙의 삼상. 그 뭐냐면은 우리가 흙은 막 여기 이렇게 흙 알갱이가 있고, 이 안에 물이 차 있단 말이에요. 물이 조금씩 차 있고, 그 물 차 있는 사이사이에 또 공기가 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흙은 흙입자, 물, 공기가 이 세 가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모식화를 해버리면은 이렇게 봐서 이게 흙입자예요. 흙입자. 흙을 소일을 해가지고서 S를 쓰고, 그 다음에 물이 있단 말이에요. 물 이렇게. 그 다음에 공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한쪽을 봤을 적에 이쪽을 우리가 최적으로 놓는다면은, 최적으로 놓고 한쪽을 우리가 무게로 놓을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는 흙의 무게가 되겠죠. 흙의 무게가 되고, 여기는 물의 무게가 되고, 여기 공기의 무게가 되고, 공기의 무게는 WA는 거의 0이 될 거고, WW 이거 물, 여기는 WS, 그죠? 이쪽은 VS, VW, VA. 그래서 우리는 또 요거를 VS를 흙입자를 1로 놓게 된다면 이 V는 결국에는 1 플러스 이 흙입자를 말고 나머지를 이 간극으로 하면 1 플러스 2가 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여러 가지 이제 식들이 유도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 더 중요한 식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뭐 우리가 단위 중량이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을 V분의 W가 되겠죠. 이제 뭐 이런 것들 하고 해가지고서 약간의 그 답안 쓰는 정도의 요령만 알면 될 거고, 이제 요 정도만 이제 만약에 하면은 그림을 그려놓으면 돼요. 그래서 흙은 삼상으로 돼 있다. 그리고 흙에 공학적 특성이 있어요. 공학적 특성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흙은 첫 번째가 점단 강도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점단 강도가 뭘까요? 점단 강도. 우리가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물로 무슨 그 강도가 있어요. 콘크리트의 대표적인 강도가 압축 강도, 그죠? 압축 강도. 그 다음에 철근은요, 인장 강도. 그러면 흙은 전단 강도라는 거는 이렇게 밀리는 이 힘밖에 없는 거예요. 흙은 완전히 그 압축 강도가 별로 없기 때문에 무시를 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전단 강도만 있다. 근데 전단 강도는 그래서 전단 강도는 우리가 토로 표시를 하는데, 이 토의 성분은 C 플러스 시그마, 이게 이제 유효하준 시그마 다시 해가지고서 탄젠트 파이로 표시를 해요. 근데 이게 C하고 이게 이제 뭐냐면 모와
쿨룽이라는 이 모아라는 사람, 쿨룽? 예, 모아 쿨룽인데 이분이 이 식을 이렇게 본드 같은 성질인 점착력과 그 다음에 마찰력하고 관계되는 그 유효하중하고 관련되는 마찰각과 관련되는 그 유효하중 그런 걸로 돼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점단 강도고 이쪽이 이제 유효하중이라고 된다면은 우리가 점토 같은 경우에는 점착력밖에 없어요. 그죠? 점착력은 절편값이란 말이에요. 이 절편값, 여기가 식값 이런 흙밖에 없는데 또 완전한 사질토는 완전한 모래는 아예 이 C값이 없고 C값이 대단히 작고 이 파이값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은 일반적인 흙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 점착력과 마찰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마찰각이 클수록 이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생각을 하실 적에 요런 어떤 테이블 위에 요런 나무 토막을 놓고서 잡아 당길 때 여기 본드가 딱 붙여 있으면은 잡아 당기는데 힘이 받치겠죠. 그래서 이 본드 같은 힘이 점착력이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하중을 몇 개를 올리면은 잡아 당기는 힘이 세질 거 아니에요. 그게 이 유효하중에 관계되는 마찰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찰각 위주고 점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점착력이다. 그래서 요런 일반이고 이제 모래고 이게 점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흙은 또 압축성에 또 관련이 있어요. 압축성은 이제 연약지반하고 관련돼 있죠. 아까 그 흙의 삼상 보셨죠? 거기서 이 압축성은 뭐가 빠져나가는 걸까요? 물보다 공기를 줄여서 간극을 줄이는 거지, 그죠? 그래서 압축이 적어야지 좋은 흙이죠, 그죠? 대체적으로. 그 다음에 투수성. 투수성은 물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 K로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K 우리 1.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한 6승 이 정도면 불투수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자갈이나 모래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투수성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죠. 이 물이 빠짐이 좋을 때는 어떨 때가 좋을까요? 그렇지. 사질토는 그래서 도로 같은 데 하면은 좋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댐 같은 데는 이 불투수성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흙은 어떤 이론적인 면에서 이런 삼상하고 공학적 특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압투 그 다음에 이제 지지력인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흙은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종류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질토하고 대표적으로 점질토, 점성토, 그죠? 그래서 사질토의 특성이 있어요. 사질토의 특성. 여기 사질토의 특성 이걸 한번 적어보세요. 상액 D, 보, Q 이렇게 하나 좀 적어놓으세요. 사질토의 특성은 뭐냐면 상대밀도. 사질토의 그 다짐도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 상대밀도라는 게 있어요. 상대밀도. 상대밀도를 DR로 표현을 한다면은 E 맥스
마이너스 아까 간극이 있잖아요. 그죠? 2가 그래서 민 거기에 2 맥스 마이너스 뭐죠? 현장인가요? 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상대 밀도가 얼마큼 됐다. 그래서 상대 밀도도 그냥 0에서부터 20 단위로 뭐든지 시험에서 굳이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잘 모르겠다 이러면은 5개면은 20, 40, 40이라서 60, 60에서 80, 뭐 80 이상 이런 식으로 항상 뭐든지 너프하게 외워두면 돼요. 그래서 상대 밀도가 뭐 이렇게 되면은 엄청 낮은 거죠. 그리고 상대 뭐 80 이상이면은 상대 밀도가 높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상대 밀도로 이 흙의 조밀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사질토에서 액상화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흙은 이런 형태로 돼 있죠, 그죠? 이런 형태로 돼 있는데 여기서 사질토면은 뭐가 없겠어요? 완전 모래면 씨가 없죠, 그죠? 그러면은 유효하중이라는 것은 원래 전응력하고 거기에서 간극수압이 뺀 게 유효하중이거든요, 이거거든요, 그죠? 예.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있는데 여기가 간극수압이에요. 간극수압인데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그러면은 지진이 한 번 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오고 뭐 계속 오잖아요. 드드드드드. 이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요 느슨한 포화된 모래예요. 꼭 느슨한 하고 포화된 모래라든지 모래질토라는 말이 꼭 액상화를 할 적에는 꼭 표현이 돼야 돼요.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그 답안할 적에 액상화에 대해서 설명해달라면 채점자가 분명히 느슨하고 포화된 모래질 점토에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꼭 들어가야지만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액상화다 이러면은 반드시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이런 모래 집안에서 이게 느슨하고 포화된 모래 집안인데 이 모래 집안을 막 흔들렸어요. 흔들리면은 처음에는 이 간극수압이 없다가 점점 더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원래 간극수압이 생겼다가 시간이 지나면 소산이 돼서 없어지거든요. 근데 지진같이 연거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계속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소산할 시간이 없이. 그러면 이게 이렇게 커서 이 간극수압이 뭐가 돼요? 이 전응력하고 같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0이 돼버리니까 이 파이 값이 아무리 커봤자 0이 되는 거예요. 전달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느슨하고 포화된 사실토에 우리가 추 같은 거 하나 올려놓고 막 흔들려 버리면은 어느 순간에 똑같은 이 체적은 줄겠죠, 그죠? 막 흔들었으니까 이만큼 체적은 주는데 이 추가 힘이 없어가지고 이 전달 능력이 힘이 없어서 추가 그냥 이게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걸 액상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사실토에서 나오는 것이 상대밀도 액상화, 그 다음에 이 D는 이제 딜러턴스라고 그래가지고서 딜러턴스라고 그러나? 어떻게 써요? 딜러턴스. 네. 이런 딜러턴스라고 그래가지고 예수평가는 이게 뭘까요? 갑자기 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딜러턴 씨가
우리에게 조밀한 이쪽을 최적이라고 그러고 이쪽을 변형량이라고 그래봐요. 흔들리는 양이라고 치면은 조밀한 모래를 넣었을 적에는 조밀한 모래는 원래 요 지점에서 시작을 했다 그러면 막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더 체적이 감소되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이렇게 체적이 커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조밀하지 않은 이건 조밀한 모래, 조밀하지 않은 그런 느슨한 모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변형이 따라서 체적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모래를 아주 여기서부터 잘 다져서 빡빡빡 눌러놨어요. 눌러놨 다음에 얘를 진동을 딱 주면은 얘가 이게 부풀어 오른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게 조금 줄어들었다가 부풀어 오르는 거. 이게 조밀한 모래의 현상. 그 다음에 여기가 느슨한 모래를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 대 박에다가 콩 집어넣고 탁탁 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잖아요. 이렇게 줄어드는 거, 이렇게 체적 변화되는 걸 이걸 딜러턴시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딜러턴시 나오면서 하나가 연결돼서 볼 게 뭐냐 하면은 이쪽이 이제 변형량이고 이쪽에 모래의 그 궁극이라 그러면은 조밀한 모래 같은 경우에는 이 반이 이렇게 되다가 어떤 이 흔들어질수록 저 느슨한 모래는 간격이 많다가 흔들어주면은 점점 줄어들어서 이런 식으로 체적이 줄겠죠. 근데 조밀한 모래는 체적이 없다가 조금 줄다가 막 흔들면은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런 자연적으로 가서 만나는 이 지점이 생기는데 이걸 한계간극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계간극비. 그래서 한계간극비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한계간극비. 그래서 그런 거 좀 아시면은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보일링이라든지 뭐 퀵샌드라든지 아니면 파이핑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같은 얘기예요. 근데 보일링이라는 얘기는 끓는다는 얘기잖아요. 끓는다.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현상을 보고 어떻게 물이 끓어오르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보일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일링. 근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가시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수위가 이만큼이 있어. 그리고 우리가 여기까지 팠어. 파면은 여기에 지하 수위가 이렇게 낮아지면은 물은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위에서 낮은 걸로 해서 맞춰지려고 그러죠. 그러면 물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어떤 유로를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유로를 형성하게 되면서 물이 끓어오르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흙이고 뭐 이만큼이 흙이고 물이 이렇게 있다면 하여간 수위차에 따라 이만큼 수위차 델타 H만큼 해가지고서 이만큼이 끓어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위차하고 요 흙하고 뭐 여기가 흙이라고 치면은 물이 포화된 흙이라고 치면 이 L의 길이가 이게 더 크게 될 경우에는 보일링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보일링 현상이 일어났다 현장에서 이럴 때 대책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립장을 깊게 하면 되죠. 그죠? 깊게 되면 되고, 그리고 이런 물이 끓어오르면서 입자들을 끌어올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유로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걸 파이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파이핑. 그죠? 파이핑.
그래서 보일링하고 파이핑, 그 다음에 퀵샌드. 그러니까 빨리 무너진다. 이런 게 같은 의미예요. 여기 보일링하고. 그래서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뭐 이런 보일링이나 퀵샌드 이런 게 생겨서 유로를 형성하는 게 파이핑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같이 얘기를 해줘야 되고, 뭐 대책 같은 거는 당연히 이 근입장을 길게 하게 되면은 이 길이가 길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게 길어지게 되면은 안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일링, 퀵샌드. 여기에 비해서 이제 점성토는 예민비, yes, up, he, the 이렇게 좀 외워주세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 여기는 이제 상상이고 공학적 쓰면 전, up, to, 지 요런 것들은 늘 저기 어디든지 써먹을 수가 있어요. 지금 오늘 배우는 것들은 아주 기초면서 많이 써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민비라는 거는 이제 예민비라는 것은 우리가 교란된 시료는 뭐라고 그럴까요? 뭐 QR로 표현이가 QU 뭐 이래고, 그리고 교란되지 않은 시료를 뭐라고 표현을 하면 될까요? QR. 이거 Q하죠? UR. 이거는 미교란, 교란이 안 된 미교란. 네, 비교란. 그 다음에 이거는 교란된 아니 반대죠. 네, 반대. 예, 교란이고 불교란, 그죠? 그러면 예민비가 크다. 이러면은 예민비가 10인 흙이 있고 예민비가 5라는 흙이 있어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딱 봤을 적에 어떤 생각이 딱 들어요? 10은 불교라는 크고. 그죠? 이제 이 A라는 흙하고 B라는 흙이 예민비가 5다 이러면은 얘는 교란을 좀 해도 그렇게 크게 조금 이제 뭐 5배 정도는 약하게 변하지만은 얘보다는 좀 덜 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얘는 교란만 시키면은 그냥 완전히 주탕이 돼버린다는 그런 흙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민비, 유롱비 있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같이 연결이 돼서 지소트로필이라는 거 있어요. 지소트로필이 뭐냐면은 이쪽으로 이제 시간이라고 치고 이쪽으로 이제 강도라고 칠게요. 강도. 그러니까 전단 강도라든지 이런 강도. 여기 QUR 이런 건데, 이 강도가 있었는데 유지를 하고 있다가 막 교란을 시켰어요. 교란을 시키면은 얘가 뚝 떨어지겠지, 강도가.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강도가 회복이. 그래서 강도가 이렇게 회복이 되는데 또 만약에 교란을 시킨다든지 이러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강도가 회복되는 거. 이걸 디스트로픽이라고 그래요. 디스트로픽. 그래서 이 디스트로픽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교란이 됐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강도가 회복되는 거. 이게 우리가 그래서 말뚝 시험을 하면은 말뚝을 박은 다음에 그 시험은 며칠 후에 해야지 돼요. 뭐 정제라든지 뭐 해서 원칙적으로는 뭐 20일이라든지 이 시간을 경과한 다음에 해야 돼. 왜냐면 말뚝을 박았으니까 강도가 엄청 낮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바로 재하 시험을 해버리면 힘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말뚝 시험은 뭐 20일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바로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강도 회복을 하는 걸 뭐 또 셋업이라고 되고, 어떤
교란돼서 이 시간이 지나면서 강도가 회복되는 것을 셋업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계속 그거 되는 거를 릴렉세이션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흙은 그러니까 셋업되는 집안은 뭐겠어요? 좀 다짐이 잘 됐던 집안은 빨리 회복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느슨했던 데는 흔들리면 계속 그 강도를 회복하지 못하고 그 흙의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릴렉세이션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히빙은 얘는 물의 수압 차이로 그랬는데, 이번에 수압 차가 아니라 얘 흙의 무게 때문에 이 흙의 무게가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현상, 그래서 이렇게 부풀러 오르는 현상, 이거를 히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히빙, 그러니까 들어올리는 현상. 그래서 히빙은 수압 차이가 아니라 그 흙의 무게, 높이 차이에 의해서 그 흙이 밀려 들어가는 거, 이걸 히빙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니칭이라는 거는 이제 해상 점토 같은 데에서 우리 테니스장에 소금 넣고서 다짐해 놓으면 단단해지잖아요. 그렇게 소금, 해상 점토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 소금기가 빠져나가면서 이 해이해져 가지고서 이 흙이 풀어지는 상태, 이런 걸 니칭이라고 해요. 그래서 니칭이라는 말은 그 용탄 현상,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흙은 종류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사질토에서 다짐은 뭘로 해야 될까요? 물 다짐 좋고요. 그 다음에 사질토는 이제 이거 다짐에 가서 다시 얘기를 할게요. 아예 다짐 얘기를 꺼내고 갈게요. 다짐 얘기를 꺼내면은 다짐에 대한 이론을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다짐은 우리 시험실에서 다짐 시험하고 이러면은 이쪽에 뭐가 있죠? 감마 D 맥스, 그죠? 건조 단위 중량.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함수비. 그래서 흙이 이런 상태로 다진 곡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흙이 맨 처음에 우리가 요 상태를 뭐라 그래요? ONC 최적 함수비라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요 선을 넘어가서